안녕하세요 여러분, 의무기록 관리 및 실무 시간입니다. 6주차 강의가 시작이 됐고요. 지난주는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휴강을 했죠. 다음에 이제 보강주에 대체하기로 하고요. 우리 학생들 공지사항에서 다 이제 확인을 했을 거예요. 8주까지는 이제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적응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교재와 필기도구 준비 잘 해놓고 있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 강의는 제3장 의료용어와 질병분류에 해당하는데요. 자, 의료용어라는 말보다는 우리 학생들 의학용어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그리고 질병분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질병 분류는 사실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질병 분류가 어떤 것이다 라는 정도만 이해하는 걸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목차 한번 보면 용어하고 분류의 개요, 그 다음에 분류법이라는 게 뭐고 코드화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록 하고 명명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질병 분류의 발전, 그 다음에 질병 분류 및 의료행위의 분류 체계,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병 분류의 표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 학생들 교재 131페이지 펴서 용어 및 분류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의학 용어는 이제 1학년 때 배웠다시피 어떤 의료 정보의 표현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언어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언어가 의학용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면 혼란이 발생을 하겠죠. 서로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혼란이 없도록 어떤 의학용어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환자 기록은 진료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프리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언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뭐 실사로 통해서 서면화되기도 하고 어떤 뭐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형으로 되어 있는 프리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의학 용어의 기본적인 형태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적으로 환자 관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뭐 진단이라든지 치료, 그 다음에 예후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류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류는 일반적으로 계층 구조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의 양상을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나라마다 다 단어는 다르지만 뭐 코딩이나 분류를 통해서 한 측면을 해석을 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을 코드화라고 명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딩이라는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컴퓨터 코딩 하기도 하고요. 의료 체계에서도 코딩을 통해서 세계 공통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보시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분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류는 논리학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생물학 같은 경우는 식물이냐 동물이냐에 따라서 식물 분류학, 동물 분류학으로 나눠지는데요.
분류는 말 그대로 비슷한 것끼리 묶어 놓아서 그거를 체계화해 놓은 것을 분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의학에서는 질병 분류학으로 활용을 됩니다. 그래서 질병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코딩을 해 놓고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이제 질병 분류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드라든지 분류 체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용어는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이 된 것들을 용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의학 용어 같은 경우는 메디컬 노멘클레처라고 해가지고 의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자연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다시피 송신자와 수신자가 전달 체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어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의학 용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어휘를 표준화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코딩 같은 경우도 줄임말인데, 줄임말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의학계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표준말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디에서만 사용을 하느냐 해서 뭐 역학조사라든지 공중보건, 그다음 임상연구, 그 다음에 문헌을 정리해서 나중에 어떤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도 표준화된 어휘를 보고 그거를 이제 진단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체계적인 용어가 왜 필요하느냐,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정확한 이해, 서로 이제 정확한 이해라든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질병이라든지 상태 및 수술에 관한 분류법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표준화된 용어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자료를 코딩함으로써 얻는 장점은 뭐냐? 그래서 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을 줄여서 부호화해 놓은 것을 이제 코딩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코딩을 하면은 데이터가, 우리 자료가 양적인 감소를 통해서 저장하기가 쉽겠죠. 그죠? 그리고 어휘를 표준화해 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 코드 부호만 보고도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수술을 받았고 지금 질병명은 어떤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코딩입니다. 그리고 어떤 통계라든지 자료 수집하거나 연구가 훨씬 더 용이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과의 연계도 용이해졌다라고 해서 뭐 어떤 병원이라든지 지자체, 정부가 각 코딩을 보면서 서로 연계를 해서 어떤 정책 수립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의학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번에 동시에 여러 사람이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학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환자 관리라든지 질적 관리, 그 다음에 동일한 치료 결과를 기대하고, 그 다음에 타 병원과의 뭐 비교 분석이라든지 어떤 역학 조사를 포함한 의학 연구라든지 경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번에 여러 사람이 같은 정보를 보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학용어 분류 체계를 보면 이제 정확한 이해라든지 원활한 의사소통, 그 다음에 환자의 병력 재구성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면 환자에 대한 그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이런 이제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어떤 진료라든지 의학 연구에 컴퓨터를 도입을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분류해서 체계화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법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분류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비슷한 것끼리 서로 묶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화시켜서 어떤 함축적이고 분류 방법의 설계를 명백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것끼리 묶어 놓기 때문에 서칭하기도 굉장히 쉽겠죠. 자, 그 다음에 분류의 성질을 보면 동일한 내용을 다른 영어로 표현하는 유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일한 용어가 분야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다이성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죽음을 표현할 때도 여러 가지의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의미는 죽음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단어인데도 의미가 여러 가지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정한다라고 하면 의학계에서는 그것을 이제 진단하고 관찰하는 것을 사정한다라고 하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정한다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뭐 어떤 걸 부탁하는 것을 사정한다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분류 성질 같은 경우는 유의성도 감안을 해야 되고 다의성도 같이 감안을 하면서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분류 체계의 규칙을 보면 이제 뒤에서 한번 알려주겠지만 이 분류법에서 보면 부위가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해부학적 부위냐 아니면은 뭐 그 질병의 원인이라든지 어떤 각 파트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을 해서 분류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류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진단이나 수술 용어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 분류 체계 한 그룹 이상에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저기에도 해당이 되고 이러면은 정확한 분류 체계가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한 그룹 이상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한 곳에서만 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질병 분류의 의의를 보면 이제 각 그 ICD에서 체계화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질병이냐, 상해냐, 아니면은 이제 뭐 사망률이냐에 대한 통계를 각국의 보건이라든지 보건 행정에 관한 정책 수립을 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O로 보내면 요게 이제 정책, 전 세계 정책 수립이라든지 인구 문제, 그 다음에 의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질병 분류를 통해서 심평원에서 뭐 DRG 제도를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보험 혜택이 되는 것과 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분류화 놓기도 합니다. 자, 질병 분류의 목적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통계 자료를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통계 자료를 작성을 해서 연구에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에 필요한 자료로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뭐 어떤 역학조사를 한다던가 이럴 때도 요 질병 분류 체계를 보고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 보면 병원 간에 또는 국가 간의 자료를 비교 연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질병이 더 유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사소통장으로도 질병 분류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자, 인덱스, 그 분류된 자료를 이제 인덱스해서 의학 용어라든지 교육 자료로 이용되기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의료의 질 평가 자료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을 이제 그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치료가 들어갔을 때의 예후가 어땠는지, 그래서 어떤 의료의 질이 어떤 질병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도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병 분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코드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드화는 이제 코딩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부호화 해놓은 거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 데이터, 자료를 사용 목적에 따라서 식별해 놓기도 하고 분류해 놓고 이거를 배열을 해서 그 데이터를 정보화하고 이 정보화한 것을 이제 지식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코딩인데요. 이 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적인 공통 코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국제적인 공통 코드를 이제 ICD라고 하는데 이 ICD를 응용을 해서 우리나라는 KCD3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화 같은 경우는 이제 부호화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개별적인 대상에게 항목별로 숫자나 문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대표값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화기계 질병을 이제 그 코딩을 한다라고 하면 소화기계는 알파벳 K에 해당을 하고요. 내 소화기계인데 질병이 간염이다 라고 하면 이 소화기계에 해당하는 K와 숫자로 명명을 해놨어요. 75.9라고. 근데 이제 간염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간염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알코올성 간염이다. 그러면은 K70.10이라고 부호화를 해놓으면 전 세계 모든 의료인들이 이 환자나 어느 지역의 환자분들은 알코올성 간염을 많이 앓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 나라마다 단어도 다르고 이제 그 코드화하는 명칭이 다 다르다면 이제 공통적으로 대표값을 부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드의 개념을 보면 이제 그 진단이라든지 의료 행위에 대한 모든 대분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의료 경제적 목적에 따라서 그 환자의 상태를 코드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DRG 제도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그 과진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제 그 환자 상태에 따르지 않은 이런 그 진료를 했을 때 페널티를 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코딩 업무는 저희 의무기록 실무자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그 처리 업무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이제 의사가 하기는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 서치를 해서 입력을 시키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어떤 그 수가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험 환자 어떤 요양급여 신청이라든지 각종 진단서에 반드시 상병명 코드 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요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학생들 나중에 진단서 같은 거 발부할 때 보면 위에 상단에 코드 번호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자가 이제 간염이다 그러면 K75.9라는 거를 코딩을 해 놓으면 이걸 나중에 환자분들이 이제 보험 혜택을 받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코드 할 때 유의사항을 보면 여기 이제 7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설계 목적으로 꼭 유의를 해야 되는데 고유성. 그래서 그 여러 단계에서 그 중복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의미가 이제 1대1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고유희라는 사람이 있으면 고유희라는 사람은 요 사람이다 라는 고유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편리성, 그래서 갱신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을 때는 그것을 이제 그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편리성이라는 게 있고요. 당연히 알아보기가 편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KCD 책을 보면서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집계가 쉬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확장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코드가 추가로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로운 질병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그거를 추가로 확장을 해서 우리가 코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너무 이게 코딩하는 것은 암호화해서 부호화하는 건데 어떤 많이 이렇게 써져 있으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적은 자릿수로 많은 항목을 표시할 수 있는 함축성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각각 독립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의 기능은 여기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대량의 정보를 이제 순서로 배열을 해서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류할 수 있어야 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 코드의 3대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분류 가능할 수 있어야 되고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배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염이냐, 그 다음에 식별할 때 알코올성 간염이냐, 그 다음에 알코올성 간염인데 복수를 동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3가지 기능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코드는 사용하는 숫자, 문자, 기호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호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뭐 별표도 있고요. 검표도 있어요. 그래서 뭐 괄호에서도 소괄호가 있고 중괄호가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다 달라요. 뭐 예를 들면 별표 같은 경우는 발현 증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별표가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검표 같은 경우는 원인이 되는 질환에 따라서 그 부호 그 숫자 앞에다가 이렇게 기호를 부여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에 의한 분류에서 식별 코드 같은 게 있죠. 그죠? 식별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불변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화기계 질환은 K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은 변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꼭 이제 간염이라는 질병명에서는 꼭 코드 번호가 70이라는 말이 꼭 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능에 의한 분류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나 알파벳, 그래서 뭐 K 여러 가지 숫자를 사용해서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화기계 하나만 보는 거냐, 아니면은 소화기계에 대한 뭐 질병에 대한 처치에 대한 거냐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조합화하는 게 이제 코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질의 코드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정기적으로 코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넘버링이 있고요. 숫자 코드, 그 다음에 연산 기호 코드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뭐 기호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의미를 확장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층 구조, 그래서 크게는 간염이고 그 후에는 알코올성 간염이고 그 후에는 어떤 이제 복수를 동반한 간염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층 지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 그래서 컨비네이션 코드라고 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코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의 분류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숫자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산 기호 코드가 있고 계층 구조 코드가 있고 조합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순차적으로 부여가 되는데요. 요게 또 환자를 위해서 어떤 특정한 정보를 숨기는데 이 숫자 코드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보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의학계하고 법조계에서 용어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도 이렇게 부호화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져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 연산 코드라든지 계층 구조, 그 다음에 조합 코드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 조합적으로 해서 해부학적 부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100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행위, 그래서 어떤 그 치료, 수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20가지로 나눠져 있고, 어떤 도구를 사용을 했는지에 따라서는 또 10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총 10만 개 정도의 분류 체계가 가능해서 어떤 디테일하게 세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코딩의 가장 큰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질병 분류하고 코드화,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질병 분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교재 141페이지 보면 발전 과정에 나와 있는데, 그 앞 페이지 보면 어휘록하고 명명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어휘록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낱말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를 할 때 우리 의학 용어는 뭐 어근이냐 어미냐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어휘록이라고 하고요. 명명법은 말 그대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질병을 뭐라고 진단을 내릴 건지를 명명하는 것을 명명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자, 질병 분류의 발전 과정을 보면 우리 그 의학에서는 이 히포크라테스를 무시하고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이 4가지 체액설이라고 해가지고 혈액, 흑담즙, 황담즙, 객담 이 4가지의 체액을 가지고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성격을 분류한 게 질병 분류의 최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다혈질이다, 아니면은 약간 뭐 소심한 사람이다, 아니면 어떤 우울증을 갖고 있는 체질이다, 이런 것들을 분류해 놓은 게 이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체액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요 ICD, ICD인데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라고 해가지고 요 세계 공통어로 WHO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ICD를 그 번역을 해서 KCD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 ICD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ICD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ICD-5도 있고, 뭐 ICD-FIC도 있고 굉장히 많고요. 우리는 여기 보시면 그 ICD-10 개정판을 골격으로 해가지고 만든 그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3판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그 KCD3 같은 경우는 통계청에서 이제 만들어서 의무교육 협회에서 발행을 한 건데요.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색인하기 쉽게끔 이제 그 분류해 놓은 건데요. 워낙 두껍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은 요거를 이제 사전으로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나라 질병 분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1938년도에 국제 사인표를 이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초로 해서 역사가 발전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게 1995년도에 ICD 10차 개정판을 출판에 따라서 95년 7월부터 요 KCD 3차 개정판을 사용을 해서 쭉 개정을 하고 있어요. 쭉 개정을 해서 이제 뭐 10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 사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거는 바뀌지 않고요. 그냥 우리는 ICD에 따라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질병 분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뭐 질병이라든지 부상은 증상이나 검사 소견, 그 다음에 병변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이나 경과 등을 다 질병 분류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병 분류를 의무기록 자료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망 원인 분류 같은 경우는 이제 KCD 2권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망 진단서에 근거를 해서 질병 이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망 원인 같은 경우를 그 성질이 유사한 것끼리 따로 묶어놔서 이제 그룹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인 같은 경우도 뭐 자연사냐 질병사냐 사고사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놓은 요 그 분류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 분류 같은 경우는 증상이라든지 경과가 비슷한 것끼리 해가 분류를 해서 비슷한 것끼리 분류를 해 놨기 때문에 예방이라든지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효과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치료하는 방향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요 그 질병 분류 체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ICD에 따라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ICD 자체가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ICD-FIC라든지 ICD-5라든지 그래서 ICD-5 같은 경우는 온콜로지라고 해가지고 그 종양학에 해당하는 분류 체계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질병이라든지 치료, 수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ICD-9CM 볼륨 3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ICD-10 분류라고 해가지고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A부터 Z까지 이렇게 구간을 해가지고 어떤 그 분류를 해놨는데요. 뭐 유행성 질환이냐, 아니면은 체질이나 전신 질환이냐, 부위에 따른 국소 질환이냐, 발육 질환이냐, 손상에 해당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게 그 알파벳 하나에 모든 거를 이제 그 뭐 전염성 질환이라든지 순환기계 뭐 이렇게 이제 나눠놓은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유념해야 될 게. 그래서 C하고 D 코드 같은 경우는 종양에 해당하는 것을 CD 코드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눈이라든지 귀에 따른 질환, 그 다음에 이제 그 ENT 같은 경우는 이렇게 H라는 한 알파벳으로 두 개로 나눠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놓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V, Y, Z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질병이나 사망이 외부적인 원인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요 미치는 원인이라든지 보건 서비스하고 관계된 것들은 V, Y, Z를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알파벳이 Z로 끝나는데 이 U 같은 경우는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특별 목적 코드라고 해가지고 어떤 불확실한 변인이라든지 응급 사용의 그 신종 질환의 잠정적 지정이 있을 때는 그 요 U 코드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것들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U 코드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양방도 있지만 한방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방에 대한 질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KCD에서 U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의료행위 분류 체계는 이제 거의 대부분 ICD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몇 가지가 사실은 이제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ICD 그 국제 표준 질병 분류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SNDO라고 해가지고 노멘클레처라고 해서 이제 명명을 할 때 이 SNDO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그 미국에서 33년도에 요 명명법 초판을 출판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개정이 되면서 요 그 명명법을 사용할 때는 SNDO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DSM-5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상 심리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요 ICD-10하고 DSM-5를 사용을 하는데 얼마 전까지는 DSM-4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정이 돼서 지금은 DSM-5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KCD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이 그 알파벳 코드가 F거든요. 그래서 요 F하고 DSM-5하고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DSM-5 같은 경우는 진단을 할 때 그 진단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뭐 7가지, 8가지 중에 몇 개가 해당이 되면 이 질병이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진단 내리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그 정신과적 질병 같은 경우는 사실 딱딱딱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몇 개가 포함이 되는지에 따라서 진단명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한 환자에게 여러 가지 진단명이 부여가 되기도 하는 게 이 DSM-5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SNOP라는 것도 있고 이것도 이제 그 병리학에서 명명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SNOMED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조합을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너무 그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사용을 하기는 어려워하는데 국제적으로는 지금 이 SNOMED를 많이 활용을 하자라는 쪽으로 조금 그 말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분류의 목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다른 나라, 여러 나라의 다른 지역이나 다른 시기에 수집된 사망이라든지 질병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놨다가 이거를 분석하는 게 표준 분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WHO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나라가 WHO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 어떤 시기에는 어떤 사망률이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어느 때 어느 나라에서는 어떤 질병이 성행하더라.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표준 분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여기 보면 뭐 병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뭐 수술이나 처치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코드화해서 이제 뭐 DRG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분류 코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다양하게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때는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코딩을 한 후에 잘못됐으면 수정은 할 수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나중에 어떤 환자한테 불이익이라든지 정책에 잘못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코딩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코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학생도 꼭 기억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CD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 ICD-9CM이라는 게 있다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요 ICD-9C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수술이나 처치를 했을 때 사용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뒤에서 잠깐 어떻게 서칭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포괄수까지죠. 그래서 이제 DRG를 그래서 비슷한 것, 그러니까 진단을 했는데 비슷한 것들끼리 연계해서 그룹을 해가지고 요걸 이제 DRG를 사용을 해서 뭐 과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피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거의 대부분은 ICD를 사용을 하는데
나라마다 어떤 이제 용어를 조금씩 비슷하게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다르게 사용을 하는 나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뭐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 미국, 일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하고 일본을 잠깐 볼까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예. 그리고 어떤 그 자기네들끼리,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료보험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약간 이제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분야를 취급하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임상 정보 같은 거를 자세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그 서로의 그 의료 정보 같은 거를 서로 주고받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현 실정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그 수술명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일본 독자 코드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즉흥적으로 어떤 붙여가지고 나중에 뭐 어떤 텍스트를 붙여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준화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SNOMED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좀 많이 뭐 문제점 같은 거를 많이 해결을 해서 요거를 많이 사용하자라는 요런 추세로 되어 있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 사이의 연소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의학 용어 같은 경우는 좀 각 과마다 이제 그 사용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뭐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난다를 사용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제 뭐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치과 쪽에서는 KCT를 사용을 한다던가, 종양학에서는 그 PDQ라고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이제 그 명칭을 할 때 이렇게 조금씩 다른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코딩을 할 때는 ICD 코딩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의학 용어라든지 질병 그 분류 같은 경우는 세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아직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KCD와 ICD-9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 오늘은 이제 무엇을 살펴봤냐면 용어하고 분류의 개요. 그래서 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용어 분류 체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분류법,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분류법을 통한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딩, 코드화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암호화해서 부호화 해놓은 것을 이제 코딩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 분류에서 우리나라 질병 분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국제 질병 분류 체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봤어요. 그래서 ICD라든지 SNDO라든지 DSM-5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질병 분류의 표준화에 아직도 조금 더 이제 다양성을 인정을 하면서 그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KCD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 의료 용어라는 거하고 질병 분류, 코딩하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좀 천천히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요. 특별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금 대면 강의 때 추가로 보충 설명을 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요 KCD 3 3권하고 ICD-9 CM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요 ICD-9CM 같은 경우는 뭐 수술이나 처치에 대한 코딩을 할 때 사용하는 책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얼굴 주름 수술 요즘 여자분들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면 어떤 한 환자가 얼굴 주름 제거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요거를 ICD-9CM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 주름이다. 그러면 페이스, 얼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요. F에서 찾으시면 돼요. F에서 페이스이기 때문에 가장 앞에 있겠죠. 그래서 가장 앞에 보면 이제 페이스 리프트라고 해가지고 얼굴 주름 제거 시술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코딩에 대해서 여기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86.8이라는 그 숫자 코드가 부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환자가 이 제거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코딩하는 칸에다가 86.8이라고만 적어놔도 이 환자는 얼굴 주름 제거 수술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세계 공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ICD-9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KCD3에 대한 책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총 3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2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침서라고 써 있는데 요 KCD 1권하고 3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인 분류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인 분류가 질병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뭐 전염병에 해당하는 건지 어떤 사고에 의한 건지에 대한 사인 분류 코드가 여기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껍죠. 굉장히 두꺼워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사전이라고 또 명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사전은 아니고요. 어떤 질병이라든지 사인 분류할 때 코딩할 때 사용하는 지침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되어 있어 갖고 3권에 색인이 되어 있고요. 1권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최종으로 이제 코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시간에 간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 간염에 대한 걸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요 3권에서 간염을 찾으시면 돼요. 기억에서 간염을 찾았더니 굉장히 많아요. 간염에 해당하는 코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간염을 찾았더니 75.9라는 게 명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75.9에서도 뭐 어떤 간성 혼수를 동반을 했느냐,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 코드만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안 된다라고 아까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권에서 다시 K75.9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알파벳에서 K를 찾아서 (75.9에) 해당하는 거를 찾으면 됩니다. 자, 75.9를 찾았더니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세불명이라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조금 더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간염이 어떤 농약에 의한 간염이냐 아니면은 어떤 자가 면역성 간염이냐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정확한 코딩을 확인을 해서 찾으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알코올성 간염이냐 또 알코올성 간염인데 뭐 복수를 동반했느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 밑에 그 체계화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열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코딩을 해서 찾아서 해주면은 정확한 코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코딩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DRG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시평원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험 수가로 할 건지 비급여로 할 건지 또 구분을 해 주기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대면 강의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5월 초에 어떤 중간고사나 레포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뭐 많이 완화는 됐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어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뀌기는 했는데 아직 학교에서 정확하게 뭐 중간고사나 레포트에 대한 지침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고 우리 학생들이 어렵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제 이렇게 해 드릴까 해요. 그래서 요 중간고사 레포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후 상황을 보고 우리 학생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과제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매주 과제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정책이라서 이번 주 과제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수업할 때 어휘록하고 명명법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거를 정리를 해서 과제로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